네, 새정치민주연합이 6인 비대위원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당내 수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자, 이에 대한 민심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난주 정치권 점수를 주자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율 또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20.7%를 기록했습니다. 지지난주에 19.5%가 최저치였는데 모처럼 반등하는 듯 싶다가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박영선 원내대표의 초유의 탈당 사태가 있었죠. 탈당 논란 사태였죠. 그래서 탈당 안 했습니다만 역시 저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최저점인 20%가 최저점이었죠.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4.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무엇보다 증세 논란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대선 잠룡들의 지지율도 다 하락을 했었고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는데 특히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40%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마저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뱃값부터 시작해서 주민세, 세금 부담감 때문에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8월 달에 52%까지 9월 첫째 주였죠. 52%까지 올랐는데 이제 8월 달에 교황 방문하면서 지지율이 좀 회복세를 보였다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6주 만에 40%대로 떨어졌습니다. 49.7대 44.3이었는데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또 엇갈리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최근 발표되는 조사 결과들이 대략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락세, 말씀드린 대로 증세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지난주에 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기소권 수사권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을 했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보시다시피 부정평가가 지금 44%까지 상당히 올랐거든요. 예.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한 캐나다 지금 FTA 체결도 있고 유엔 기조연설도 있기 때문에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하락세, 대통령도 그렇고 여야 정당 모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당도 대통령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지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정당 지지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폭 하락한 것도 하락한 것이지만 무당층의 비율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무당층의 증대가 자체 새로운 정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 9월 초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상당히 많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이유는 이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하다, 또 세월호 사고의 수습이 미흡하다는 쪽으로 부각이 돼 있었지만 이 추석 직후에 바로 이 담배 관련 세금 인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인상 등과 같은 이 세제 개편과 증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부정평가의 중요한 이유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지난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을만 되면 사람들의 이 돈 지갑은 유난히 얇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이 지난해 귀촌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또 각종 세금의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세제 개편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대통령의 부정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를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TA 체결, 또 무엇보다도 유엔 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환영식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내용 함께 들어보고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히 지난 3월 하퍼 총리께서 방한하셨을 때 타결해서 내일 서명하게 될 한 캐나다 FTA는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분단 상황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캐나다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통일의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캐나다에 살고 계신 여러분,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동안 살펴보면 분야는 외교 통일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 외교적인 행보 중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유엔 연설, 그리고 또 한복 입고 순방,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지율 반등이 좀 아까도 잠시 짚었습니다만 좀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G20 정상회담을 했을 때입니다. 60% 후반, 70% 안팎의 지지율까지 올랐던 사례가 있는데요. 강대국과의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G20 정상회담처럼 주목받는 외교 활동을 했을 때는 지지율이 3% 안팎 혹은 뭐 5%가량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캐나다 FTA 체결이 큰 주목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유엔 기조연설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3주 동안 하락했던 지지율이 모처럼 반등할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주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임기 첫 해에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구체적인 공약 성과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포인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교 순방, 그리고 대북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른바 대북 정책과 이 외교 순방이 일종의 쌍끌이 지지율 견인의 어떤 수단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임기 2년 차에다가 여러 가지 정쟁적인 이슈가 지금 뭉쳐져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 성과가 이어진다면 이러한 것이 좋게 작동되겠지만, 이러한 외교 순방도 임기 2년 차에는 과거의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복 입은 모습이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새롭다, 뭐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지율에도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에 좀 뭐 미묘한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일에 김무성 대표가 난을 선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김 대표는 해외 순방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환송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하죠. 하지만 미묘한 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가 필요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서로가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으면서도 협력해왔던 관계죠. 어떻게 보면 정치 9단의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8단 김무성 대표의 고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당권을 갖고 있지만 또 대권에 욕심이 없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 뭐 여론조사에서도 본인을 빼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본심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한테 국정 동력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레토릭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여전히 김무성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지금 가장 여권 내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도 청와대 국정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활동이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수요 때문에 이런 좋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오늘은 감기 몸살 때문에 문희상 대표를 원래 오늘 만날 수도 있다 했는데 아침 회의도 못 나오면서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순방길에 환송 나갔다가 감기에 걸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무성 당대표의 이런 수능적 태도에는 상당히 힘의 불균형의 의미도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6일입니다. 16일에 18일 동안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치 지도자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김무성 당대표의 호감도는 20%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보내는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이처럼 이 결집의 어떤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아직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이 상당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의 이 협력자로서
이런 순응적 태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런 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의 이슈, 야권의 비대위 활동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너무 비대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김한길, 안철수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상 위원장이 작년에 등장했을 때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작년에 등장했을 때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가 민주당 지지율이 한 25에서 30%가량. 지금은 뭐 아까 보셨지만 19%에서 20% 넘나드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때가 뭐 대략 노아웃의 주자 1, 2루였다면 지금 주자 만루 상황까지 그렇죠. 온 상황이라서 구원 등판한 문희상 위원장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개파 수장들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비대위원 포함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중도파 의원들, 이른바 민진모 의원들도 하나도 포함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개파의 수장들이 포함된 형식보다는 예. 내용을 알차게 가져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의회 민주주의자라는 그런 덕담을 김무성 대표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에는 그 양 대표 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더 이상 물러날 퇴로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의 그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겉은 장비, 속은 조조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은 뭐 산돼지의 정신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비대위원장 지금 개파별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문재인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친노의 좌장 문재인 상임고문 그리고 정세균, 하지만 사실 정세균 의원도 친노에 가깝다, 범친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세 분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 3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세력, 그리고 전남 세력의 구민주계고요. 그 다음에 인재근 의원도 다소 강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486과 제야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원회에 포함이 됐습니다. 계속 분석을 해주시죠. 뭐 설명하시면서 산돼지 또 뭐 몸집이 비대 이러시니까 괜히 저를 자꾸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당황하지 말고 계속 분석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분석을 보면은 이것은 바로 당내 혁신을 통해서 이 여론의 공감을 얻는 문희상 효과를 발휘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 비대위원장을 이미 역임했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1년 전에 문희상 효과가 빛을 발했던 것은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민생 해초리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입법 39개를 내놓았을 때 지지율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바로 그것이 이제 포청천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여러 개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그 이해관계를 누르고 혁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번에 모든 개파의 이 중진들, 대표들을 모아낸 것은 말 그대로 내부 혁신을 이제는 미룰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위기의식에서 발현된 것 같고요. 이런 위기의식이 공감된다면 이것이 당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내부 합의 4글자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이끌어낼 때 오늘 리얼미터에서 발표하셨습니다만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이 지지율이 적어도 30%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갑작스런 사퇴. 주말에 왜 사퇴를 했을까? 뭐 정말 정치부 기자들이 정보 보고도 해야 되고, 근데 답은 안 나오고 결국 처음에는 뭐 갈등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개인적인 문제다. 그럼 개인적인 문제는 뭐냐?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태 배경을 놓고 서울교대 총장 시절에 뭐 비리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사검증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죠. 이번에 역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3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를 좀 완화시키고자 타이밍 시점을 출국 시점으로 맞춰서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야당에 좀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인사검증 시스템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2년차, 3년차
가면서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갖게 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대통령이 옆에 배석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퇴한다. 이거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랐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수상한 사태라는 데서 의혹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수상한 이런 어떤 용어가 등장할 경우에 국민 여론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의 강점은 여러 가지 이 청렴성, 부패와는 무관하다는 부분인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이것이 뭐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만 차후에라도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 또는 이 부정부패가 거론된다면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치명적인 어떤 발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인사가 만사하고 계속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대통령 순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여야 협상이고, 또 하나가 이런 바로 인사 문제인데요. 예. 이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면 모처럼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거든요. 솔직한 입장을 청와대 내에서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경우에는 정면 돌파하는 게 가장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의혹만 남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정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